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인생에서 베푼 작은 선행 하나가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문득 당신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50년 전 섣달 금음날 밤, 그녀는 낯선 소년에게 따뜻한 돼지고기 장조림 덮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훗날 그녀의 노년에 반세기에 걸친 가장 따뜻한 미스터리가 될 줄은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한 통의 편지, 가족들에게 오해받았던 하나의 선택, 밥 한 그릇 뒤에 묻혀있던 50년의 비밀, 선한 마음이 정말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평범하기 그지없던 한 할머니가 인생의 가장 눈에 띄지 않던 순간에 어떻게 상상도 못할 보답에 씨앗을 조용히 심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인생 채널 행복한 동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사람이 내린 비범한 결정이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돼지고기 장조림 덮밥 한 그릇으로 50년 후 운명의 역전을 불러온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83살입니다. 살면서 세상을 뒤흔들 만한 대단한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단 한 가지, 지금도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저릿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해 섣달 금음날 밤, 저는 집에 몰래 들어온 좀도둑 아이 하나를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도 소리를 치지도 않았죠. 그날 밤, 저 자신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일이 오래전의 시간의 흐름 속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늘봄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녹차 한 잔을 타서 마당에 앉아 화단의 꽃과 풀들을 바라보는 게 제 습관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햇살이 얼굴에 와 닿는 게 참 따스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진정으로 기억하는 일은 사실 몇 가지 안 된다고요. 하지만 이 일만큼은 저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바로 50년 전 섣달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33이었죠. 김씨 집안에 시집 온 지 1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집은 남쪽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집은 그리 크지 않았고 겨울에 바닷바람이 한번 불어닥치면 낡은 집 전체가 덜덜 떨리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궁이 위솥에서는 소고기 뭇국이 끓고 있었고 찜기에서는 막 쪄낸 약식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읍내 정비소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아들 민준이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바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을 썰면서 설날 차례상에 생선전을 하나 더 붙여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 한 구석 뒤주 쪽에서 쿵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섣달 금음날 밤에 들으니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엔 쌀이 금보다 귀했으니 쥐가 쌀을 훔쳐가는 건 큰일이었죠. 저는 벽에 세워둔 빗자루를 집어들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에그, 이놈의 짐승이. 하필 이럴 때 와서 소란이야. 저는 발끝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뒤주의 무거운 나무 뚜껑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건 쥐가 아니었습니다. 한 소년이었습니다. 대략 14살쯤 되어 보였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온통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길 잃은 작은 고양이 같았죠. 아이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뒤주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이는 겁에 질려 몸을 바싹 움츠렸고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주머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저는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마음이 한순간에 약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칠이나 굶었니?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흘이요. 저는 한숨을 쉬고는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쪽으로 돌아서서 따끈한 흰쌀밥을 큰 그릇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 위에 솥에서 잘 졸여지고 있던 향긋한 돼지고기 장조림을 몇 숟갈 듬뿍 얹고 소고기 묵국 국물도 조금 끼얹었습니다. 저는 그 장조림 덮밥을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천천히 먹어. 체하지 않게. 아이는 망설이다가 눈물을 뚝뚝 밥그릇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은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입 한 입 아주 급하고 빠르게 마치 목숨을 구하는 것처럼 먹었습니다. 저는 곁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아이는 입을 닫고는 일어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저는 찜기에서 막 쪄낸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식 2개를 꺼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거 가져가렴.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 아주머니가 만든 약식은 이틀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단다. 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아이가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떠는 것을 보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 철수가 거의 입지 않던 낡은 잠바를 꺼내왔습니다. 소매뿌리가 다 닳아 있었지만 그래도 바람은 막아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외투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자, 입어라. 바깥은 바람이 차서 아주 춥단다. 그 아이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죠.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른 가거라. 날이 어두우니 길 조심하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약식과 잠바를 품에 안고 바람처럼 쏜살같이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틈으로 찬 바람이 훅 들어와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작고 마른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주 뚜껑을 다시 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팠던 아이라면 아마 나쁜 마음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음식 냄새를 맡고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 집에 웬 아이가 다녀갔다고 말하자 그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웬 아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말이야? 아니에요. 어린 소년이었는데 보아하니 너무 딱해 보여서. 그런데 밥까지 줬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저 배가 고팠을 뿐이에요. 배고프면 공사판에 가서 막일이라도 해야지. 도둑질은 범죄인 거 몰라? 남편은 외투를 벗으며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부엌으로 가 그릇을 치웠습니다. 민준이는 옆에서 아빠를 흉내내며 혀짧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대. 저는 아들을 돌아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가끔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사는 게 더 힘든 거란다. 아들은 눈을 깜빡이며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폭죽 소리가 연이어 터졌지만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리에 누워 휘몰아치는 바닷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철수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지만 저는 왠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 아이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밥을 먹던 모습, 고개를 숙인 채 떨리던 어깨.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그 아이가 무사히 이 겨울을 넘길 수 있기를. 그해 저는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가정주부였습니다. 매일 밥하고 집안일하며 푼돈을 세며 살아가는 게 전부였죠.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은 마치 바닷가의 바람 같아서 한번 불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요. 그해 섣달 금음날 밤이 지나고 일상은 다시 제 궤도를 찾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하고 빨래하고 옷을 꿰맸습니다. 철수는 정비소에서 차를 고쳤고 민준이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일은 마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요. 하지만 가끔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 구수한 밥 냄새를 맡으면 문득 그 아이가 밥 먹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면서도 그토록 진지하게 먹던 모습. 그 장면은 아무리 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항구 근처에 방직 공장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우리 동네 젊은이들이 하나둘 그곳에 지원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그런 데 가서 뭘 하겠다고 그래? 온종일 기계 소리뿐인데 당신이 견딜 수 있겠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낫죠. 민준이도 커가는데 집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마음이 놓이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공장 안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태풍이 부는 것 같았죠. 우리 여공들은 나란히 줄지어 앉아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실밥을 자르고 옷을 접었습니다. 그 기계 소리에 가끔은 머리가 아팠지만 저는 이런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도 움직이고 있다는, 세상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도 어딘가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쯤은 편안히 밥 한 끼 먹을 수 있게 되었을까. 어느 날 오후 퇴근하고 시장에 들렀습니다. 하늘은 약간 흐렸고 상인들은 막 좌판을 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고소한 국밥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저는 채소를 고르다가 문득 깡마른 아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옷은 다 해져 있었고 쓰레기통에서 폐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의 뒤주에 숨어있던 그 아이와 어찌나 닮았던지요. 저는 다가가서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밥은 먹었니?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웃마을의 고아였습니다. 얼굴은 더러웠고 눈빛은 조금 멍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짠해져서 근처 식당으로 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사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드시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기 저 아이 주려고요. 아주머니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밥을 건넸고 그 아이는 받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서 바람이 불어와 제 손바닥이 시려웠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며 문득 그 옛날 그 아이가 밥 먹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이 빠르고 똑같이 굶주린 모습.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굶주린 배가 많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배불리 먹는 것은 일상이지만 그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을요. 집에 돌아오니 벌써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귤을 까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또 어디 가서 좋은 일 하고 온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밥 못 먹는 아이가 보이길래 그냥 국밥 한 그릇 사줬어요.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 요즘엔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남 신경 쓸 겨를이 있다고 그래. 당신 그러다 바보 소리 들어.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부엌으로 가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아기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저 이 험한 세상에서 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것뿐이었죠. 그 무렵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는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선생님이 너무 정직하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 챙길 줄 모른다고 야단쳤다는 겁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단 맞아도 괜찮아. 사람이 좀 정직하게 살면 밤에 잠은 편히 잘 수 있단다. 아들이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쁜 사람이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질문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은 편치 않을 거야. 이것만 기억하렴. 사람은 자기 양심에 지면 안 되는 거란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아들을 보며 문득 저 역시 어릴 때 그렇게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공장에는 새 기계가 들어왔고 제 손은 기계에 끼기도 하고 바늘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저는 도시락을 깜빡 잊고 와 구석에 앉아 맹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젊은 여공이 제가 굶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주먹밥을 반으로 쪼개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라도 좀 드세요. 안 드시면 오후에 어지러워요. 저는 그 주먹밥 반쪽을 받아들었습니다. 찹쌀이 아직 따끈따끈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장조림 덮밥을 떠올렸습니다. 선한 마음은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어떨 땐 당신이 밥 한 술을 내어주면 몇 년 뒤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다시 당신의 입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었고 다리 옆에 갈 때는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자라 바람에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한 아이가 종이 바람개비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휙 불자 바람개비가 도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이는 안절부절못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쪼그리고 앉아 아이를 위해 바람개비를 건져주려 했습니다. 바람개비는 물살을 따라 몇 바퀴 돌더니 건져내지 못한 채 멀리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바람이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놀아주려는 거야. 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에 문득 따스함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해 내 약식을 먹었던 그 아이도 바람에 실려 다른 곳으로 간 것은 아닐까. 그저 살아만 있다면, 배불리 먹고 웃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편지는 십수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에 왔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더웠고 바람조차 불길을 게을리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땀이 이마에서 목덜미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우체부 아저씨가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님, 편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편지요? 평소에 저에게 편지를 보낼 사람은 없었거든요.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지는 약간 낡았고 모서리는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는 또박또박 깔끔하게 적혀 있었고 받는 사람 칸에는 박순자 아주머님 귀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칸은 텅 비어 있었죠.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선풍기를 틀고 부채질을 하며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아주 얇은 편지지 한 장이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쳐보고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글씨는 아주 정갈하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아이의 글씨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주머님,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주 여러 해 전 어느 섣달 금음날 밤, 저는 아주머니 댁에쌀을 훔치러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장조림 덮밥 한 그릇과 약식 2개, 그리고 외투 한 벌을 주셨습니다. 그 밥 한 그릇 덕분에 저는 이 세상에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님,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그리고 그게 다였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날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편지지 귀퉁이에 인쇄된 쪽 번호조차 조심스럽게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요.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등불이 종이에 비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편지지의 모서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50이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정비소에서 차를 고쳤고 민준이는 서울로 일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살림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편지 한 통이 제 심장을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저녁에 철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다 읽고 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이런 편지를 간직하고 있어? 안 돼.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 사기꾼들이 이런 편지를 보내서
노인들 감정을 속인다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령 사기라도 괜찮아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그리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남편은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속아 넘어가기 딱 좋다니까.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편지를 접어 화장대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서랍에는 제가 참아버리지 못하는 물건들만 들어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머릿속에는 온통 그 몇 줄의 글귀만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 지금은 잘 지내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어깨에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서울에 일자리 찾으러 갈게요. 걱정 마세요. 자주 전화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아들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가거라. 서울에는 기회가 많으니 고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옆에 있던 철수는 여전히 잔소리를 했습니다. 서울은 돈 쓸 데가 많으니 아무 친구나 사귀지 마라. 저는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알아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법부터 배우면 안 된단다. 민준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들이 버스를 타던 날, 햇볕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고속버스가 떠나자 땅의 먼지가 바람에 휩쓸려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버스가 길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문득 그 아이도 서울에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도 만원 버스를 타고 도시락을 먹으며 지내고 있을까. 어쩌면 언젠가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 서로 알아보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 몇 년 사이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했습니다. 길가에는 높은 빌딩들이 속속 들어섰고 사람들의 말하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제가 두유를 사러 갔을 때 점원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엔 다들 휴대폰으로 결제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주판으로 셈하며 살아서 그런 건 쓸 줄 몰라요. 그도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빨라졌지만 어떤 것들은 빨리 해서는 안 된다고. 밥은 천천히 지어야 하고 마음은 천천히 데워야 한다고. 너무 빠른 삶에서는 진정한 맛이 우러나오지 않는다고요. 가끔 밤에 저 혼자 부엌에 앉아 있으면 어스름한 등불 아래 벽에 비친 그림자가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그 편지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는 제 손길에 이미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몇 줄의 글귀를 나지막이 읊조리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하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그 밥 한 그릇을 그는 정말 잊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또한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삶은 마치 구불구불한 길 같았습니다. 걷다 보면 갑자기 길이 꺾이고 앞에는 평탄한 풍경 대신 가파른 언덕이 나타나곤 했죠. 그 편지 이야기는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저녁밥을 지을 때 밥 냄새를 맡으면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도 다른 어딘가에서 밥을 짓고 있을까? 지금쯤은 자신의 가족이 생겼을까? 하지만 세월은 그런 생각을 오래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 마을의 방직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가 출근했을 때 공장 정문에는 흰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폐업 공고라고 쓰여 있었죠. 바람이 불자 그 종이는 팔랑거리며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어떤 사람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반장님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문을 닫다니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에 돌아올 때 제 신발 밑창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 그 낡은 편지는 여전히 조용히 서랍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있다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 후 저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도왔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물건을 떼어오고 무거운 채소 상자를 나르고 파인애플 껍질을 깎다가 손이 다 베이기도 했습니다.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는 내야 할 전기세와 월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 번은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채소를 사러 왔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뒤적이다가 조금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제가 내일 월급날인데 그때 와서 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그녀의 마른 손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일단 가져가서 아이 밥부터 해먹여요. 다음날 그녀는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좌판 위에 바나나 한 송이를 더 놓았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저희 집에서 직접 키운 거예요. 맛보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바나나는 돈보다 더 향긋하네. 그날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온통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돈을 세어보니 5만 원이 비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도둑 맞은 것이라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도둑 맞는 기분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좌판을 펴려는데 상위에 사과 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눌려 있었죠.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돈을 가져갔어요. 며칠 굶어서 그랬어요. 오늘 돌려드립니다. 저는 그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굶주린 배가 이성보다 더 빠를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철수의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온종일 기침을 했고 가끔은 밥도 먹기 싫어했습니다. 의사는 푹 쉬어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심장이 견디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일 안 하면 뭘 먹고 살아? 그는 늘 그 낡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차를 고치던 스패너가 들려 있었죠.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얼른 이웃을 불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심장은 거의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낮에는 채소를 팔고 밤에는 병원에 가서 그를 돌봤습니다. 한 번은 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미안하오. 젊었을 때 당신한테 맨날 잔소리만 했지. 당신이 어리숙하다고, 마음이 너무 여리다고. 저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쌀 훔치던 아이를 살려줬을 때 내가 바보 같다고 비웃었지.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 그 마음이 내 이 차 고치는 손보다 훨씬 더 쓸모 있었어. 저는 입술을 깨물며 웃었습니다. 그만해요. 푹 쉬세요. 그날 밤 그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몹시 불었고 병원 밖에 깃발이 펄럭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의 유품인 낡은 스패너를 손에 들고 온몸이 텅 비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장례식 날 민준이가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눈 밑은 검게 변했고 온몸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이틀밖에 휴가를 안 줬어요. 장례 치르고 바로 올라가야 해요. 저는 아들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 말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일은 차분하게 해야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또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곧 가서 그건 처리하겠습니다. 부장님이 재촉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가보렴. 일이 중요하지. 아들이 떠나고 저는 혼자 식탁기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시끄럽게 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이 집이 묘지보다 더 조용하다고 느꼈습니다. 그해 연말 시장 근처에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무료 도시락을 나눠주는 곳이었죠. 저는 호기심에 지나가다가 도시락 뚜껑에 인쇄된 글자를 보았습니다. 따뜻한 마음 프로젝트. 밥 한 그릇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채소를 떨어뜨릴 뻔했죠. 그 글자들을 보자마자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왜 우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바람이 너무 세서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요. 하지만 저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제 마음속을 살며시 스치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고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여전히 정갈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아주머님,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종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럼 잘 지내고 말고 봐, 나 아직 살아있잖아. 아직도 밥을 짓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어.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와 그 편지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마치 제 말에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에 제가 했던 일은 이미 보답을 받았다는 것을요. 철수가 세상을 떠나고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정말 빠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가 떠난 지 이렇게 오래되었네요. 저는 늘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늙으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지면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텅 빈 낡은 베개를 만져보곤 합니다. 철수가 떠난 후 저는 더욱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늙은이가 새 옷이 뭐 필요하겠어요. 낭비하는 것도 아까웠죠. 냉장고에 남은 밥이 있으면 물을 조금 부어 쪄서 아침 식사로 삼기도 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이런 저를 본다면 분명 또 잔소리를 하겠죠. 당신이란 여자는 정말 너무 아끼기만 해.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때 그가 화내며 했던 말들은 사실 제가 너무 고생할까봐 걱정해서였다는 것을요. 그해 설날, 민준이와 며느리 지혜는 저를 서울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남쪽에 계시면 너무 외로우세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니 그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지혜의 배에는 손주 서준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도 복이라고. 처음 이사 갔을 때 서울의 빠른 속도는 저를 조금 숨가쁘게 했습니다. 차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래층 아침 식당은 늘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지혜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바람도 사람보다 바쁜 것 같구나.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서준이가 태어난 후 집안은 떠들썩해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는 순간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한번 웃으면 제 얼굴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이의 옷을 빨고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기꺼이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곤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너무 절약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니, 그 밥솥은 새 것으로 바꾸셔야 해요. 위생이 안 좋아요. 어머니, 장 보실 때마다 가격 비교 안 하셔도 돼요. 시간 낭비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낡은 것도 쓸만해. 낭비하면 안 되지. 며느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옛날 분이시네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베란다로 가서 빨래를 널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만은 늙지 말자고. 한동안 저는 아파트 아래 시장에 장을 보러 자주 갔습니다. 거기서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이웃인 영희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았고 아들은 지방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그녀가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얼른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고 저는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는 응급실 보증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날은 마침 제가 노령연금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먼저 치료부터 해주세요. 돈은 제가 먼저 내겠습니다.
다음 날 지혜가 그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속으셨어요. 너무 순진하시다니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아파 보였어. 네가 봤어도 마음이 약해졌을 거야. 지혜는 또 말했습니다. 요즘엔 불쌍한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니 돈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없어지면 다시 벌면 되지만 마음이 차가워지면 다시 데우기 힘들단다.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었습니다. 골목에서 바람이 불어올라왔고 빨래들이 하나씩 흔들렸습니다. 저는 문득 철수가 생각났고 그 낡은 편지도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한 그릇으로 목숨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구하는 법인데 며칠 후 영희 씨가 돈 봉투를 들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얼른 그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 씨, 정말 좋은 분이세요. 분명 복 받으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살아있는 게 뭐보다 중요하죠. 날은 하루하루 지나갔고 서준이는 점점 커갔습니다. 동시하면서도 장난기가 넘쳤죠. 한 번은 제가 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가 우산을 깜빡 잊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비에 흠뻑 젖어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지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러다 감기 걸리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이가 이렇게 즐거워하면 됐지. 며느리는 입으로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눈빛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밤에 저는 방에서 옷을 개고 있었는데 밖에서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너무 고집이세. 뭐든지 아끼려고만 하시고 원래 저러셨어. 어릴 때부터 그러셨다고. 저는 마지막 옷을 개어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어쩌면 그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늙었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지도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준이가 한밤중에 고열로 목이 쉬어라 울었습니다. 저는 얼른 아이를 안아들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조용히 달랬습니다. 서준아, 착하지, 코자자. 저는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죠. 지혜가 한밤중에 일어나 그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해 설날, 저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제가 몇 달 동안 아껴 모은 20만 원이 들어있었죠. 저는 그것을 세뱃돈 봉투에 담아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를 돌봐줘서 고맙구나. 며느리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눈이 다 빨개졌잖니. 며느리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안 울었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그래요. 저는 웃으며 그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바람은 언제나 부드럽게 사람들의 눈물을 감춰주곤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남쪽의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해 제 나이는 71살이었습니다. 민준이네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새 집은 공간이 좁아서 제가 불편할까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고향집에 가서 좀 지내고 싶구나. 거기가 공기가 더 좋거든. 사실 저는 그냥 그 집을 다시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집은 제가 철수와 함께 땀 흘려 지은 집이었습니다. 지붕의 기와장은 조금 기울었고 벽은 좀 눅눅했지만 저에게는 그곳만이 집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날은 바람이 몹시 불었습니다. 마당의 목서 나무에는 시든 꽃 몇 송이만 남아 향기가 거의 맡아지지 않을 정도로 옅었습니다. 문 앞에 낡은 나무 문패는 글씨가 다 발려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집 안에서 훅 불어나왔는데 마치 누군가 나지막이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모든 창문을 열고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꼼꼼하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한 곳을 쓸 때마다 먼지가 피어오르면 저는 한 사람씩 떠올렸습니다. 철수, 민준이, 그리고 그의 뒤주에 숨어있던 그 소년까지. 그들은 모두 제 삶에 머물렀다가 또 모두 떠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날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방은 바람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벽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뒤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때 쌀을 담아두던 것이었죠. 제 손가락이 그 위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나무의 결이 시간에 흔적처럼 거칠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봐, 뒤주까지도 아직 그대로 있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저는 그 편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편지 봉투는 이미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좀벌레가 갉아먹어 조금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 한 겹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위에 글씨는 이미 조금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지지는 세월에 바싹 말라 살짝만 건드려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글을 보내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그 편지는 저와 함께 20여 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기분이 안 좋거나 오해를 받거나 선량함이 쓸모없다고 느낄 때마다 저는 그것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그 몇 줄의 글귀는 늘 부드럽게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그 아이, 그는 이미 자신의 일생으로 제게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뒷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벽돌로 쌓은 낡은 아궁이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궁이 옆 벽돌에는 금이가 있었죠. 저는 땅에서 마른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 편지를 조심스럽게 그 안에 넣었습니다. 성냥이 치익 소리를 내며 켜졌는데 마치 나지막한 한숨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불꽃이 조금씩 편지지를 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이는 돌돌 말리며 허리를 숙인 채 천천히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과거의 추억에만 기대어 살 수는 없지. 바람이 뒷문으로 불어들어왔고 불빛이 제 주름진 손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 불이 단지 편지 한 장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 안의 미련과 기다림까지도 태워주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불빛이 제 얼굴에 비치자 저는 제 눈가의 주름을 보았습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마치 세월이 써내려간 편지 같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자 불꽃이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누군가 웃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그저 부드럽고 따뜻한 웃음소리. 저는 그게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다 타고 난 후 저는 쇠막대기로 쟤를 뒤적였습니다. 제 속에는 타지 않은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그 위에는 부디 평안이라는 글자가 꿋꿋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젤을 부드럽게 만지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게. 저는 그 젤을 작은 쇠깡통에 담아 창가에 두었습니다. 날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집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밥 한 그릇, 그 아이, 그 편지는 모두 아직 곁에 있었습니다. 그저 다른 곳에서 저와 함께하고 있을 뿐. 저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씩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람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얘야. 너도 평안해야 한다. 나도 그럴게. 그의 제 나이는 72살이었습니다. 남쪽의 바람은 아직 바다의 짠내를 조금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서 청경채, 두부 한 모, 고등어 한 마리, 파 몇 부리를 샀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덤으로 쑥갓 한 줌을 쥐어주며 아주머니, 이건 돈 안 받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믿지는 장사하겠네. 저는 웃으며 골목어기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막 그친 뒤라 땅이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발을 헛디뎌 그대로 세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에서부터 극심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얼른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자마자 눈물부터 흘러내렸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빨간 경광등이 번쩍였습니다. 제가 들것에 실려갈 때 저는 아직도 땅에 떨어진 제 장바구니를 걱정했습니다. 저 고등어 저녁에 구워야 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골절입니다. 한동안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에휴, 이 늙은 뼈다귀가 나보다 더 제멋대로네요. 의사는 웃으며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4층 병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병원 주차장이 보였고 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낮에는 간호사가 약수레를 끄는 덜컹덜컹 소리를 들었고 밤에는 링거액이 떨어지는 똑딱똑딱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세상의 가장자리에 놓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불안할 정도로요. 사흘째 되던 날 민준이와 지혜가 왔습니다. 한 손에는 과일을, 다른 한 손에는 새 밥솥을 들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열자 저는 현실에 짓눌려 숨막혀하는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몇 주는 푹 쉬셔야 한대요. 간병인을 구해야 할까 봐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간병인이 한 달에 300만 원도 넘는다던데. 지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집 대출금도 아직 남았고 서준이 학원비도 저렇게 비싼데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조금 작아졌습니다. 아니면 내가 낮에 며칠 휴가를 낼까?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휴가 내면 그 프로젝트는 누가 맡아? 부장님이 좋아하시겠어? 저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발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침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면 제가 일단 좀 저렴한 곳을 알아볼게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삼시세끼도 챙겨주니까요. 어머니도 더 편하실 거예요. 저는 마음이 조금 시큰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렴 너희들한테 집만 안 되면 뭐든 괜찮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저녁에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이였는데 안경을 썼고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아주 믿음직스러워 보였죠. 박순자 어르신, 회복이 빠르시네요. 하지만 뼈는 아직 더 아물어야 해요. 집에서 돌보기는 좀 힘드실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애들은 다 바쁘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희 병원이랑 협력하는 새 요양원이 있는데 늘봄이라고 합니다. 환경도 좋고 공기도 맑아요. 지금 막 개원해서 홍보 기간이라 처음석 달은 무료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료요? 요즘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이 다 있나요? 정말입니다. 의사도 웃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는 전문 간호 인력도 있고 재활 프로그램도 있고 말벗이 되어줄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나아지면 그때 집에 돌아가셔도 되고요. 저는 그 책자를 보았습니다. 표지에는 큰 나무 두 그루가 서로 얽혀있는 그림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늘봄 요양원이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름 참 예쁘게 지었네. 의사가 떠난 후 민준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니면 제가 조금 보태드릴게요. 늘봄이라는 곳 괜찮아 보이네요. 저는 그들 부부의 피곤함과 곤란함이 가득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은 효도하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석 달이 무료라고 하니 나는 그냥 재활하러 간다고 생각할게. 다리도 고치고 아들이 더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걱정 마라. 너희들 피해서 가는 거 아니야. 그저 다른 곳에 가서 햇볕 좀 쬐러 가는 것뿐이다.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도 조금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창밖의 수많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걸요. 퇴원하는 날, 저는 혼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혜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휴가 내지 마라. 모처럼 승진했는데 열심히 해야지. 민준이가 차로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너는 일하러 가거라. 나는 혼자 택시 타고 갈 수 있다. 저는 그 낡은 외투를 입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안에는 갈아입을 옷 2벌과 제 가계부가 들어있었죠. 그 가계부는 제가 수십 년 동안 몸에 지니고 다닌 작은 부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택시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논이 펼쳐졌고 바람이 간간히 불어왔습니다. 저는 문득 젊었을 때 자전거에 아이를 태우고 학교에 가던 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바람이 불었죠?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이 바로 늘봄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하얀 건물은 완만한 언덕 위에 지어져 있었고 입구에는 목화나무가 줄지어 심겨 있었습니다. 꽃이 한창 만개하여 송이송이 불꽃처럼 붉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바람이 불어 꽃잎 몇 장이 제 손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늘봄이라 이름 참 잘 지었네. 장소도 잘 골랐고 간호사 아가씨가 달려나왔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환영합니다. 여기는 경치가 아주 좋아서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 있고 창문 있고 햇살 있으면 나는 좋아. 방은 2층 창가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논과 멀리 있는 산이 보였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나무 향기가 났습니다.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는 신선한 백합 한 병이 놓여 있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네. 꽃까지 준비해두고 밤에 저는 혼자 새 침대에 누웠습니다. 바람이 불어들어와 커튼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잠시 머물다가는 셈치자. 다리가 다 나으면 집으로 돌아가야지. 석 달은 무료이니 재활하는 셈치고 돈도 좀 아끼자. 다리가 다 나으면 그때 나물지 말지 생각해보자. 늘봄은 교회에 있어서 공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개수나무 향이 났고 복도 양옆에는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벽만큼이나 커서 바람이 불면 커튼이 나부끼는 것이 마치 누군가 부드럽게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층 창가방에 배정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드넓은 논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불면 푸른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이곳 바람은 맛이 있구나. 내 고향 전라도 바람 냄새가 나네.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목욕은 미리 예약해야 했으며 편지를 받는 것조차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호 인력들은 모두 친절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제가 마치 남의 삶에 초대된 손님 같다고 느꼈습니다. 밤에도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덜컹덜컹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종종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잠시 머무는 것뿐이야. 다리가 다 나으면 돌아가야지. 하지만 시간은 물처럼 하루하루 흘러갔고 그 말은 점차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유가 되어갔습니다. 옆방의 김 여사님은 제가 이곳에서 사귄 첫 번째 친구입니다. 그녀는 78살이었는데 목소리는 컸지만 마음은 아주 여렸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여기 처음 온 사람들 치고 엉엉 울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오히려 웃고 있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울어도 하루고 웃어도 하루인데 저는 좀 편한 쪽을 택해서 살려고요. 그녀는 배를 잡고 웃으며 제 입이 참 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신선 노름 같다며 다만 좀 가짜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것도 좋죠. 적어도 누구랑 싸울 일은 없잖아요. 어느 날 점심시간 식당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집에 가겠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 인력들이 얼른 다가가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야. 집에 갈 거야. 저는 구석에 앉아 그 장면을 보며 손에 든 숟가락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김 여사님이 옆에서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쯧쯧, 아들이 석 달이나 안 찾아왔대. 저는 문득 제가 퇴원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병원 문 앞에 서서 멀리서 제게 손을 흔들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하러 가거라. 그 순간 저는 제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할아버지가 우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시큰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늘 봄은 조용하고 꽃향기는 옅은데 사람 마음은 때로 바람보다 더 외롭구나. 다 쓰고 저는 조용히 펜뚜껑을 닫았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물처럼 흘러들어와 제 가계부 위를 비추었습니다. 오후에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돕니다. 젊은 의사인데 안경을 썼고 말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늘 웃는 얼굴이었죠. 박순자 어르신, 오늘은 몇 바퀴 걸으셨어요? 2바퀴 반 걸었어요. 나머지 1바퀴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걸었고요. 그는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은 없었지만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가끔 그는 자리에 앉아 우리가 활동을 좀 더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꽃꽂이를 배우거나 간식을 만드는 것 같은 것들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텃밭 가꾸는 건 괜찮은데 간식 만드는 건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찔까봐 겁나네요. 그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정말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늙어서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남는 장사죠. 그는 가끔 우리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소식들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간호사가 달려와 제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고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지혜가 과일을 들고 들어왔는데 웃음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지내실만 하세요? 그럼 병원보다 훨씬 조용하고 좋구나. 그럼 다행이고요. 그녀는 과일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방은 꽤 깨끗하네요. 의사 선생님도 좋으시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좋으셔. 나도 별로 불편한 거 없어? 우리는 10여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더니 제가 좀 이따 서준이 데리러 가야 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아이가 중요하지. 그녀가 떠난 후 공기 중에는 그 사과의 은은한 향기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사과 봉지를 보며 문득 그것들이 조금 외로워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밤은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가끔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들어와 침대 머리맡 백합의 향기를 실어나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운명이 제게 푹 쉬라고 마련해 준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평생 바쁘게만 살았으니 이제 드디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한 달 후, 다리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지난달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걸으시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두를 일도 없으니 천천히 걸어도 늦지 않죠. 마음속으로는 사실 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비용, 제 얼마 안 되는 연금과 저축으로는 반년 정도 버티면 노후 자금을 써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가계부를 꺼내 한 장 한 장 계산하며 한 달만 더 있다가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6월 늘봄 요양원 첫 달이라고 적었습니다. 바람이 창밖을 스치자 종잇장이 살며시 넘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에 금색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늘봄 요양원, 밤의 어둠 속에서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늘봄, 하늘의 마음인가? 어쩌면 이곳은 정말 조금 다른 곳일지도 모르겠다. 그 후 저는 늘봄 요양원에서 석 달을 꽉 채워 지냈습니다. 그 무렵 날씨는 아주 더웠고 바람조차 약간의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늘 매미가 울었고 그 소리는 간헐적으로 마치 누군가 멀리서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풀내음과 점심 식사 냄새가 섞여 더위에 숨 쉬는 것조차 느려지게 했습니다. 제 다리 상처는 거의 다 나아서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완전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 소영 씨는 제가 산책 나가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빨리 회복하시네요. 이러다 다음 달에는 마당에서 김 여사님이랑 같이 토마토도 심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바쁜 일도 없는데 천천히 요양하다 보니 저절로 좋아지네요. 방은 깨끗했고 음식도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아침에는 담백한 흰죽이 나왔고 점심에는 생선과 고기, 볶은 채소가 나왔으며 가끔은 작은 그릇에 녹두죽이 곁들여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향기는 늘 제게 젊었을 때 우리 집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가끔 다른 어르신들이 음식이 너무 싱겁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싱거운 것도 좋지. 인생이 이 나이가 되면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제 원래 계획은 석 달의 무료 기간이 끝나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 낡은 집은 비록 오래되었지만 마당에는 제가 직접 심은 목서가 있고 창가에는 옥난 화분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저만의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요양원 측에서 게시판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모든 입소자의 정보를 갱신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마침 이 기회에 안내 데스크에 가서 앞으로의 비용 기준을 물어보고 겸사겸사 지난 석 달의 비용도 정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무료 입소였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아주 밝았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붉은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제가 준비해둔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었죠. 지폐 한 장 한 장을 반듯하게 접어 그 두툼함이 제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내자. 스스로에게 떳떳해야지. 안내 데스크의 젊은 아가씨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은 어쩐 일로 직접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내려왔지? 그녀는 고개를 숙여 컴퓨터를 조회하더니 몇 초 후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여사님, 시스템에는 이미 계정이 모두 정산된 걸로 나오는데요. 정산이 다 됐다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아직 한 푼도 안 냈는데?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정산됐어요. 비용은 이미 내년 3월까지 납부되었고요. 비고란에는 전액 완납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죠. 그 붉은 봉투는 여전히 제 손에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조금씩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착오가 생긴 거 아니야? 안내 데스크 아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시스템 갱신은 아주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은 어제 막 입금된 거예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붉은 봉투는 무릎 위에 놓여 있었는데 얇은 돈다발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은 요즘 일이 아주 바빴고 여전히 집대출금을 갚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계속 머물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몰래 낸 것이라면 이 아이는 정말 효심이 깊은 것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든 지혜와 상의하는 그 성격상 이런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에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무슨 여윳돈이 있어요? 저는 엄마가 석 달 계시다가 돌아오실 줄 알았죠. 저는 넌지시 지혜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혹시 요양원에서 행사 같은 거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장기 입소, 프로모션 같은 거 자주 하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계속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갔다가 창밖의 눈이 칠흑같이 어두운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볕단을 흔들어 마치 누군가 저편에서 조용히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가계부를 꺼내 6월 페이지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썼습니다. 7월, 계정 정산 완료, 이유 모름, 다 쓰고 저는 그 글자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불확실한 꿈의 한 조각을 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바람이 논 쪽에서 불어와 제 창밖의 풍경을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늘봄 요양원 창밖에서는 늘 바람이 논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헐적으로 마치 멀리서 누군가 나지막이 말하는 것처럼요. 그 계정 정산 이후로 저는 마음속으로 늘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화면에서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광고를 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 시큰해졌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떠나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가끔 행복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오히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등불 아래 앉아 낡은 옷을 꿰맸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곳에서 얻은 습관입니다. 손에 무언가 일이 있어야 마음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찬 바람이 쌩쌩 불었고 공기는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하얗고 막막했습니다. 저는 깡마른 소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철수의 낡은 잠바를 입고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장조림 덮밥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밥 위에서는 아직도 흰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밥이 아직 따뜻해요. 저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발밑이 온통 하얗고 텅 빈 허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고 마지막에는 그 밥의 향기만이 바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기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 앉았는데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비몽사몽간에 저는 아직도 그 장조림 덮밥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 소영 씨가 제 침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어젯밤에 잘 못 주무셨나 봐요. 제가 밤에 여사님 방 앞을 지나가는데 잠꼬대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밥이 아직 따뜻하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잠시 멈칫하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일이 꿈에 나왔나 보네. 저는 창밖의 금색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늘봄 요양원, 햇살이 늘봄이라는 두 글자에 비쳐 조금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의 마음이라 가끔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세찼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라 공기는 얇은 유리 조각처럼 차가워서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실이 손가락 사이를 스쳐 지나갈 때 갑자기 밖에서 똑똑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를 가져다 주는 줄 알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제복을 입은 두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였죠. 바람이 그들 등 뒤에서 훅 불어 들어와 흙먼지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그들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행정 자료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몇 분만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멈칫하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장부에 문제가 생겼나? 들어와서 앉으세요. 그들은 정중하게 모자를 벗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뜨담한 털실이 놓여 있었죠. 그중 한 젊은이가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박 여사님, 최근 저희 구청에서 일부 자선기금의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기부금 기록이 하나 있는데 수혜자가 여사님이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가리키며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요? 다른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늘봄 요양원 계좌에 영구 간병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금액이 꽤 큰데요. 비골안에 여사님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방 안은 창밖의 풍경 소리조차 멈출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제 심장 뛰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쿵쿵쿵. 혹시 착오가 생긴 거 아니에요?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는 기부 같은 거 한 적 없는데요. 저는 평생 연금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젊은이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사님께서 기부하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 여사님 명의로 이 기금을 설정한 겁니다. 이런 기금은 보통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여사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이 돈이 자동으로 여사님의 늘봄에서의 모든 간병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다 소진될 때까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마치 시간에 멈춘 듯 했습니다. 누가 기부했나요?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에는 기부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익명입니다. 다만 비골한 마지막에 박순자 여사님의 평생 평안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이 갑자기 무언가에 꽉 막힌 듯 시큰거렸습니다. 바람이 또 창문으로 불어들어와 테이블 위에 털실을 헝클어뜨렸고 제 눈시울도 뜨거워지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서류 위에 그 문장을 보았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평생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 글자들은 아주 정갈하게 쓰여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많은 정성을 들여 한 획 한 획 천천히 써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저 정기적인 조사 차원에서 여사님의 신분이 도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러 온 것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문 앞의 바람은 여전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봄 요양원의 복도는 아주 조용했고 멀리서 텔레비전에서 뉴스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평생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 문장은 등불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 밥 한 그릇을 떠올렸습니다. 그 깡마른 아이를, 그의 추운 겨울밤을, 제가 그 아이에게 했던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얼른 가거라. 날이 어두우니길 조심하고 사람은 평안해야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다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논을 스쳐 푸른 바다를 일렁이게 했습니다. 바람 속에는 왠지 은은하고 따뜻한 장조림 덮밥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먼 곳에서 저를 부드럽게 부르는 것처럼요. 아주머니, 잘 지내시죠? 봄바람은 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찾아옵니다. 설이 막 지나자마자 바람이 불어왔죠. 늘봄 요양원 정원에 그 목화나무가 꽃을 피우자 작은 길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단내가 풀내음과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냄새는 꼭 새로운 날들 냄새 같구나. 제가 이곳에서 지낸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다리는 이미 다 나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노인은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고, 천천히 가야 할 때는 천천히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따랐습니다. 매일 천천히 걷고 천천히 보았죠.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침 햇살이 유난히 좋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몸에와 닿는 것이 따스했고 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간헐적으로
아주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김 여사님과 함께 새로 심은 토마토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작은 걸음으로 달려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손주가 보러 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준이가 책가방을 메고 정문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1년 만에 또 훌쩍 자라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저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금쪽 같은 내 손주, 갈수록 잘생겨지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이는 책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학교 사회 시간에 인물 탐구 보고서를 하거든요. 저희 조가 아주 유명한 기업가 한 분을 뽑았는데 김진혁이라고 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어릴 때 고아였는데 나중에 자수성가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선 사업가가 되셨대요. 노인 요양원도 여러 개 지으셨는데 듣자 하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요양원이 그분이 지은 첫 번째 요양원이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아이가 컴퓨터를 켜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한 인터뷰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대략 5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소파에 앉아 진행자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눈빛, 그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각도는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김 대표님, 저희는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자선사업, 특히 노인 복지 분야에 힘써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늘봄이라는 브랜드의 요양원을 설립하게 되셨나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온화하면서도 수줍어 보였는데 이미 평온해진 제 마음을 한순간에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아주머니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겨울전은 겨우 14살이었는데 춥고 배고파서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집 부엌에 몰래 들어가 먹을 것을 좀 훔치려다가 그 집 아주머니께 들켰습니다. 그분은 저를 꾸짖지도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게 따뜻한 장조림 덮밥 한 그릇과 남편분의 낡은 잠바 한 벌을 주셨고 약식 2개를 쥐어주시며 길에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사람은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돈을 좀 벌게 되면서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히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안심하고 늙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께서 평생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웃는 각도가 마치 그의 뒤주에 숨어 온몸을 떨던 그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구나. 정말 그 아이였어. 서준이가 그 소리를 듣고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울음이 섞여 있었죠. 아니다. 그저 이 세상에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이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게 있구나 싶어서. 그날 밤 바람은 유난히 세쳤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딸랑딸랑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아 달빛이 수은처럼 바닥에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의 한파가 몰아쳤던 섣달 금음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 장조림 덮밥, 그 낡은 잠바. 저는 그것이 그저 제 순간적인 연민에서 비롯된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아직도 길 위에 있다는 것을요. 그저 아주 여러 해를 걸어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정산된 비용, 그 익명의 연구 간병기금, 심지어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것까지 어쩌면 모두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나지막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그 아이였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돌덩이 하나가 드디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해 그 깡마른 소년이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세심한 방식으로 그 정을 갚아올 줄은요. 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게 이런 것일 수도 있구나. 방해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저 당신이 보지 못하는 먼 곳에서 조용히 당신이 잘 지내도록 해주는 것. 창밖에 등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논둑의 바람은 파도처럼 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바람에서 단내가 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밥의 향기 같기도 하고 소고기 묵국의 맛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보호는 돌아와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생으로 당신의 그때 그 선량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구나. 그날 밤 저는 유난히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바람이 창을 스쳐 지나갔는데 마치 누군가 먼 곳에서 조용히 제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해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 바람은 봄바람보다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늘봄 요양원 밖의 벼는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 밭 전체가 황금빛 바다처럼 출렁였죠. 저는 매일 아침 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꽃을 보고 구름을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아주 잘 회복해 다리도 민첩해졌으며 심장 박동도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안정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뿐이겠지요. 그날 오전 간호사가 들어와 옅은 갈색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편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후로는 아들이 가끔 보내주는 과일 선물 상자나 손자가 보내주는 학교 사진 외에는 손으로 쓴 편지를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 봉투 위에는 박순자 여사님께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는 아주 정갈했는데 마치 만년필로 한 획 한 획 정성 들여 쓴 것 같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딱 좋았죠.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소박한 편지지 한 장만 들어있었는데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님, 그때 그 밥 한 그릇 감사합니다.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한 후배 올림. 저는 다 읽고 나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 몇 글자가 마치 따뜻한 바람처럼 한순간에 50년 전 그 겨울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의 한파, 그 밥 한 그릇, 그 아이의 눈빛, 모든 것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저는 83살이 되었습니다. 늘봄 요양원에서 꼬박 10년을 살았네요. 가끔 저는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입니다. 서준이가 저를 보러 오는데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지내시는 거 익숙하세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아주 익숙하고 말고 이곳은 운명이 나를 오게 한 곳이란다. 바람이 논 쪽에서 불어와 은은한 밤 냄새를 실어 나릅니다. 저는 문득 그 밥 한 그릇이 사실은 계속 곁에 있었다고 느낍니다. 그저 그릇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형식이 바뀌었을 뿐. 저는 나지막이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보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그저 그 밥 한 그릇의 온기가 이 세상에서 계속 따뜻하게 남아있기를 바랄 뿐이지. 풍경이 다시 올렸습니다. 햇살이 제 얼굴에 쏟아져 딱 좋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한평생이 드디어 원만하게 채워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성공이 아니라 모든 비바람을 겪고 난 후에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니까요. 박순자 여사님의 반세기에 걸친 이 경험담을 듣고 나니 분명 모든 분의 마음속에 따뜻함과 감탄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추운 밤에 내민 도움의 손길 하나가 50년 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선한 마음의 순환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박 여사님이 그때 그 아이를 그냥 보내준 결정이 너무 마음이 여렸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인간 본연의 가장 순수한 선량함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힘든 시절, 여러분도 혹시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도움을 받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기업가가 마지막에 선택한 보훈의 방식, 방해하지 않고 그저 먼 곳에서 조용히 지켜주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 또한 더 깊고 더 세심한 지혜와 따뜻함이 아닐까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남겨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그 장조림 덮밥처럼 빛을 찾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이 실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댓글창에서 시간을 초월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순수한 선의를 느껴보아요.